네, 4월 25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게 어떤 방향으로 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걱정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어쩌면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점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마감 뒤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사실상 어닝 쇼크의 결과물을 내보였습니다. 1분기의 예금이 12월 말과 비교했을 때 지금 40%가 급감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 예상치가 1,450억 달러였는데 실제 총 예금이 1,044억 달러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많이 빠지긴 빠졌을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진 거죠. 그것도 짧은 시간에. 그래서 사실상 중소형 은행들의 예치된 돈이 대형 은행들로 이제 이동을 하고, 그렇게 중소형 은행들의 예치금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대출로 이자 장사를 해야 하는 은행들의 수익성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추정치를 보면 예치금이 2%가 빠지면, 감소하면 은행의 순이익은 10%가 빠진다라는 그런 추정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보면 예치금 2%에 순이익 10%가 빠지는 거면 그 파급 효과가 5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걸 버틸 수 있을까? 지금 분기 상황을, 2분기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크게 예치금 자체가 줄어서 그 돈의 흐름이 대형은행들로 이동을 했다, 이런 상황이 일단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통해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 뱅크, 제2의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의 주인공이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어떤 그런 위기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도 상당히 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란 건 뭐냐면 이 지금 40% 예금이 이번 분기에 감소가 된 게, 여기에는 JP모건을 비롯해서 월가 대형은행들 11곳이 퍼스트 리퍼블릭 파산은 막아야 된다, 줄도산을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300억 달러 모아가지고 때려 박았잖아요. 그 예치금도 포함된 거라는 겁니다. 포함된 거. 그래서 실제로 이것까지 없었으면은 이 40% 급감이 아니고 60% 가까이 빠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은행 밖으로. 대형 은행들로 옮겨갔거나 다른 투자처를 향해서 돈이 이제 흘러갔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이게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빡센데, 그러니까 이 41% 드랍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60% 가까운 드랍이 이번에 발생을 했다라고 바라봐야 하는 게 좀 더 그 표면 밑에 있는 이면적인 실체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위기가 여전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뭐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금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속을 까보니까 이렇게 복잡하다라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이 중소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뱅크런이 심화되고 이게 은행의 수익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쳐서 약간의 시간 텀을 두고 이제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필스파더님, 파이아빠님, 블랙홀님, 네, 로로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약간 좀 어렵다 싶은 상황들의 어떤 4월 마침표는 미국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되는 우리 시간으로 4월 28일 금요일 밤 9시 반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근원 PCE 결과인데, 예측치 수준으로 나와줘도 이게 좀 애매하죠. 예측치가 지금 어쨌든 전달의 4.6%보단 전년 대비 이 4.5%로 인플레이션이 아주 소폭 완화되는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것도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화되는 건 맞는데 이것도 높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국내 부동산 시장이 그렇잖아요. 엄청 막 3, 40%씩 빠지다가 지금 물건 거래가 조금 살짝만 되니까 시장 살아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조금 과장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것도 지금 사실 떨어진 건 많이 떨어진 건데, 왜냐하면 근원 PC 같은 경우에는 5%를 넘겼었어요. 5%를 넘겼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긴 떨어진 거지만 사실 아직 멀었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블룸버그 같은 경우가 딱 그 얘기를 했죠. 이 4.5%로 완화되더라도 이게 참 어렵다. 이게 지금 기준금리 상단을 5.25%로 고정시키기에 연준이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금리를 한 번이 아니라 5월에 한 번 올리고 끝내는 게 아니고 몇 번 더 올려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원 PC가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가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5월 방향성을 가로지르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예요. 될 거고 그게 이제 28일 밤이 될 거고 증시와 암호화폐 모두 영향을 받을 거고 네, 이게 조금 더 일단 이렇게만 나와주면 쏘쏘 상황인데 혹시라도 좀 근원 PC가 좀 안 좋게 더 높게 나와준다거나 또 아니면 더 반대로 그냥 한 4% 초반으로 훅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완전 땡큐죠. 그러면 이제 급등 랠리, 안도 랠리 확 나올 거고 그게 아니라면 좀 반대 상황도 나올 거고 조금 보긴 봐야 됩니다. 보긴 봐야 되는데 아무튼 4월 마지막 주의 방향성이 이제 근원 PC의 결과를 통해서 세팅이 되고 우리는 5월을 맞이할 거고 5월 FOMC까지 상황을 보면 하반기 장세 예측이 조금 방향성 예측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지금 애매모호하잖아요. 증시 안팎으로도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정확히 지금 박스권 너무 쉽게 보이죠.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뺐다가 또 올리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고 딱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뭐 단타 치겠다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말들 있잖아요. 이 매매를 너무 자주 하지 않는 것도 전략이다. 약간 그런 말이 조금 생각이 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때는 그냥 일단 가지고 있고 아예 훅 더 빠지면 그때 이제 다시 추가 매수의 방식으로 매매를 들어가든가 이제 훅 올라가면 그때 익절을 하든가 뭐 이런 식의 매매가 돼야지 지금은 약간 이 매매 타이밍 잡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웬만한 선수들 말고는 정말 차트를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선수급의 이 트레이더들 말고는 지금 약간 일반적인 개미들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게 이 차트를 지금 그냥 멍 때리고 바라봐도 이거 간단치 않죠? 그냥 박스권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방향성이 안 나왔다라는 거고 올리려는 세력과 내리려는 세력이 지금 첨예하게 기싸움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50일 단순이동평균 27,000달러, 20일 지수이동평균 28,400달러 이 사이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누가 이걸 지지받을 것인가, 이거를 끌어내릴 것인가 지금 딱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지지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지지받지 못하고 밑으로 빠지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좀 이 사이드라인으로 사이드웨이 횡보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해. 그리고 나서 반등할 거야. 나는 여전히 기대하는 게 뭐냐면은 며칠 안에 롱 잡을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시간 차트예요. 그러니까 며칠 안에 빠지고 이 3시간 차트니까 며칠 안에 반등하기 전에 여기서 롱 잡는다. 25,000달러 중반 정도에서 롱 잡는다. 뭐 이런 얘기 지금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 지금 전 요런 방향성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지션 잡으시는 분들이나 잡으셔야 될 분들이나 추가 매수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마이클 반데포페의 이런 분석들을 조금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레더블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 비트코인 하락 굉장히 건강한 조정이다. 이 상승 추세 중에 단기 조정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현상이야. 지금은 그냥 축적하면 돼. 봐봐. 저항 맞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지고 두 번 확인하고 돌파했잖아. 지금 지지 테스트 한 번 더 하고 여기서 이제 반등하고 한 번 더 빠지더라도 그거는 더 높은 반등을 위한 과정, 건강한 조정 이렇게 바라보면 돼. 이건 3데이 차트예요. 그래서 한 상반기까지는 조정 상황이 마무리가 되고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선 반등 나올 거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25,000달러 리테스트 해도 뭐 논리적이고 건강한 조정이다. 지금 마이클 반데포페랑 거의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건데 7월 중순까지
$45,000 목표 가능할 것 같아.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좀 돌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박철우님, 칠리님, 왕원희님 어서 오세요. 꾸님도 오셨네요. 네, TA 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가 좀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마치 뭐 운동선수처럼 움직이고 있어. 합, 스킵, 점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점프 단계가 이제 스킵 단계 지나고 나면 벌어질 거야. 그러니까 합, 이 한 발로 깽깽이 뛰는 거잖아요. 스킵은 이제 한 발로, 양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지지 테스트를 하고 살짝 반등을 해주다가 급격한 점프. 점프는 이제 포물선형 랠리를 말하는 거죠. 근데 과거에도 이랬는데 지금도 합, 스킵을 지나서 이제 점프 단계라는 거예요. 이제 점프 단계가 이제 곧 도래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킵을 이제 한 발씩 한 발씩 이제 깽깽이 발을 하면서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한 발씩 깽깽이 한다라는 거는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다가 점프 펑 하고 이제 랠리가 나와줄 거다. 이건 2주 차트입니다. 투위크 차트인데 이렇게 딱 가다가 이제 2024년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죠. 올해 연말 정도 되면 잘 올라갈 거야. 뭐 10만 달러, 15만 달러까지 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렉스 쿱직비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FX 프로의 수석 분석가인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50일 단순이동 평균 27,000달러 초반이잖아요. 여기를 밑으로 빠지면은 최근에 강세 분위기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어. 지금 여기가 50일 단순이동 평균 이 라인. 여기가 빠지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려 있어요. 이만큼이. 예, 이만큼 열려 있어요. 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강세장 분위기 위협이 될 거야. 그래서 26,600달러까지 빠져준다라면 그러니까 요 정도 기둥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락세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이 위에서 반등 받아주고 가면은 다시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조금 양갈래 방향성을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요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우, 이번 판의 주인공 벤 라볼트. 이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래요. 지금 백악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홍보수석 뭐 이런 거죠. 홍보기획관, 홍보수석 뭐 이런 느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비트코인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라는 게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암호화폐 비트코인 홀더다 보니까 암호화폐나 기술 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조언을 할 수 없게끔 제한 조치를 했대요. 백악관에서. 뭐 이건 이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막 비트코인 대박입니다. 비트코인 이거 비트코인 상품이고 다른 암호화폐들도 증권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면 안 될 거잖아요. 그 게리 겐슬러 같은 사람이 들으면 막 이제 화딱지 연병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안은 사실 상식적이긴 한데 재밌는 것도 뭐냐면 암호화폐나 소셜 미디어 회사를 규제하는 어떤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조언이 또 가능하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했는데 이걸 또 한다라는 건 이거를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준다라는 건지 약간 말장난 같은데 백악관의 핵심 참모가 커뮤니케이션 디렉터가 지금 비트코인 홀더입니다. 10만 달러어치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 또 고위공직자들이 사실 역사적으로 이제 원래 인류의 역사를 투기의 역사로도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근현대사 중세 이후에 근현대사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산업화의 과정에서 주식회사의 등장이 역사적으로 시작되는 그 발현의 과정에서 투기의 역사는 늘 함께 왔습니다. 그 투기의 역사에 있어서 규제권을 가지고 있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행정부나 입법부의 관계자들은 항상 그 투기에 열을 같이 올리면서 오히려 투기판을 조장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죠. 뭐 영국에서 또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그 과거 어떤 투기의 역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벤 라볼트 비트코인 홀더였습니다. 10만 달러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아주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반 서민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은 물량이죠. 그래서 지금 백악관의 핵심 참모가 비트코인 홀더라는 게 나오면서 비트코인 매거진이 오늘 저스트 인 속보하면서 이제 보도를 했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과연 지금 굉장한 삽질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관점을 세팅하게 될지 참 기대가 되기도 하고 우려가 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더리움이 역시나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후에 조금 더 가격 반등을 해줬으면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시장 자체가 좀 어질어질해지면서 어쨌든 2000달러 찍고 지금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1800달러 위에 자리하고 있는 게 사실 그나마 좀 다행이긴 다행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보여주는 건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1913달러니까 1800달러 초반에 걸쳐 있는 건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딱 지금 50일 단순 이동 평균 언저리예요. 1799달러 거의 이제 그 부근에 와 있는 건데 여기까지 뚫리면 1663달러까지 다시 후퇴할 수 있다. 반면에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자리한 1913달러를 이번에 반등할 경우에는 다시 2200달러까지 반등 시도를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틀에서 바라보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조금 객관적인 어떤 상황 진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울팔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이더리움 많이 띄우고 있어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다 이런 얘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 골드만삭스 출신의 리얼비전 그룹 CEO, 뭐 그룹이라고는 해도 그냥 이런 투자 자문회사 운영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라울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1 라인이 넥라인인데 이게 붕괴가 되면은 추가 하락 가능하다. 달러 인덱스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빠지면서 암호화폐 강세 견인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당연한 겁니다.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의 흐름은 역상관 관계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빠지면 통상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반등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번에는 지금 비트코인의 2015년 흐름과 이더리움의 흐름이 굉장히 유사해. 그래서 이번에 달러 인덱스가 조금 빠져주면 이더리움 상승에도 굉장히 긍정적일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당시에 비트코인의 흐름이 뭐냐면 2000달러에서 3000달러 갔을 때요. 2000달러에 3000달러. 이때 이렇게 갔을 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이 포물선형 랠리가 나왔던 시기예요. 이 2015년 당시가.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의 흐름이 올해 이더리움의 흐름이 그때 비트코인처럼 좀 나아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달러 인덱스가 빠지면 좀 이렇게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달러 인덱스를 가져왔는데 여기 있네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딱 101.2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빠지면 암호화폐 랠리에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타이거 증권 이것도 재밌습니다. 중국의 타이거 브로커스라는 증권 플랫폼이 있어요. 온라인 증권사인데 중국 베이징 기반의 온라인 증권 브로커라고 바라보시면 되고 미국의 로빈후드랑 약간 컨셉이 비슷해요. 그래서 경쟁자가 로빈후드 그리고 중국의 자체 경쟁자로는 이제 푸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둘이 약간 치고받고 이 시장 점유율 잡아먹는 그런 관계. 글로벌하게 지금 200만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이징 기반이고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시장에서 승인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타이거 증권의 운영사는 업핀테크 홀딩스라는 나스닥 상장사가 타이거 증권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회사가 이번에 홍콩으로 확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라이벌인 푸투를 잡기 위해서 홍콩으로 간다라는 건데 재밌는 게 이겁니다. 홍콩에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라이센스를 취득 예정이다 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직 외신에는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좀 확인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지 미디어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6월에 지금 서비스가 출시될 거라고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6월부터 홍콩에서 이제 바스프 정식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승인 절차가 이제 개시가 되는 게 6월이잖아요. 근데 지금 경쟁자를 잡기 위해서 이거는 지금 오늘자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기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암호화폐 거래소 승인까지 받았다는 얘기는 없고 이제 홍콩으로 확장한다는 얘기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현지 언론 미디어에서만 나오고 있는 얘기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영문 미디어에서 이제 곧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런 이제 타이거 증권의 어떤
어떤 정체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고. 근데 이 타이거 증권이 재밌는 건 뭐냐면 이미 2021년에 크립토 트레이딩에 진출을 하겠다라면서 선언을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때 이것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기사인데 2021년 6월 1일이에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2021년 5월에 중국이 비트코인 금지를 천명하면서 그때 비트코인이 급락합니다. 그때 이제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지원 중단이랑 겹치면서 시장이 어떤 악재로 한 대 빵 한번 터졌을 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직후에 중국에서 막아버리니까 외국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아웃사이드 차이나. 외국으로 눈을 돌려서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미국, 홍콩,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서 지금 승인을 받으면서 글로벌 플랫폼으로 지금 확장을 한 건데 이 회사가 이번에 이제 홍콩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투를 잡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 홍콩이 딱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정식 승인을 6월부터 지금 하려는 계획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6월에 맞춰서 이 서비스가 이제 출시가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재밌죠? 중국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온라인 증권 거래사, 그러니까 중국의 로빈후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회사가 홍콩에서 가상자산 라이선스를 취득해서 거래 지원에 나선다라는 소식. 이게 뭘까? 베이징 기반의 회사에서 이 공산당의 어떤 오케이 시그널이 없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예,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소식도 제가 계속 팔로우는 할 건데 좀 꾸준히 조금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넣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를 무시했었지.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너를 조롱했었지. 그리고 나서 그들은 너를 향해서 싸움을 걸었어. 그런데 결국 네가 이겼어. 그러니까 비트코인. 네. 이런 레거시 미디어들, 레거시 금융들, 이런 곳들에서 기성 권력을 갖고 있는 곳들에서 전부 다 이제 비트코인을 향해서 처음엔 무시하고 그 다음엔 조롱하고 그 다음엔 싸움 걸고 그러나 결국 승자는 비트코인이다. 뭐 이런 밈이 또 있어서 재밌게 느껴져서 가져와 봤습니다.